네이버 그 다음에 뭐 할 거야? 카카오 그 다음에 뭐 할 거야에 대해서는 인공지능 쪽은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네이버나 카카오보다는 기본적으로 해외 빅테크가 더 매력적이다라고 보고 있고, 글을 생성할 수가 있고요, 그림을 생성할 수가 있고, 영상을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생성하는 게 이제 생성형 AI가 하는 일인데, 이 기술이 발전하면 어떻게 되냐? 이거 세 개를 주로 만들던 인간들이 할 일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뭐 별로 안 좋죠. 그래서 네, 뭐 약간씩은 나스닥이 뭐 저점 다지고 반등하면서 뭐 다들 조금씩 오르긴 했는데, 나스닥과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하게 가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고점 대비 워낙 많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뭐 빅테크랑 비교했을 때는 빅테크는 어쨌든 간에 뭐 전고점 근처에 있거나 뭐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는 회사들도 있는 거를 감안하면, 뭐 네이버도 그렇고 카카오도 그렇고 고점 대비 거의 50%뭐 더, 카카오는 더 떨어졌던 것 같은데 뭐 그 정도 떨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되게 슬픈 상황이고, 특히 뭐 네이버는 뭐 네이버인데 뭐 카카오는 참 뭐 그쵸, 뭐 여러분들도 뭐 더 잘 아시겠지만 너무나도 안 좋은 이슈들이, 카카오가 뭐 SM 인수 관련돼서도 그렇고 너무 많은 안 좋은 이슈들이 많이 겹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뭐 그냥 제가 기본적으로 보는 거는, 카카오에 대해서 그냥 바라보는 거는 와, 이보다 더 부정적일 수 있을까 그런 상황인데, 그리고 이게 예전에 제가 이게 비슷한 상황이 생각나는 거는 텔레그램 이슈. 예전에 텔레그램으로 우리가 다 뭐 이민 가겠다라는 어떤 이슈들이 생기면서 예전에 카카오가 되게 위기에 빠졌었는데, 사실 이제 저는 그때 카카오를 다니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같은 경우는 카카오의 기본 핵심적인 지표들은 별로 빠지지는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텔레그램 관련돼서 국민들한테 좀 큰 욕을 먹고 있어도 어느 정도 극복이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은 사실 좀 핵심적인 지표들도 약간씩은 빠지고 있거든요. 크게 빠진 건 아니지만 월간 활성 사용자 뭐 이런 것들도 좀 많이 빠지고 있어서, 그런 것들까지도 보면은 카카오가 좀 반등을 하기 위해서는 저는 조금은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핫 이슈, 그러니까 카카오는 지금 핫 이슈잖아요. 이 핫 이슈에서 어느 정도 최소한 3개월, 6개월 정도 지나서 사람들이 좀 카카오를 얘기 안 할 때쯤 됐을 때, 그때가 매수를 만약에 하신다고 하면은 좋은 시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냥 전체적인 큰 틀로 봤을 때는 카카오 밸류에이션이 그렇게 비싸다고 보기는 어려운 시기거든요. 근데 지금 그냥 뭐 정부 혹은 또 국민들로부터 너무 많이 안 좋은 시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굳이 지금 매수할 필요까지는 저는 좀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드라마틱한 턴어라운드가 예상되진 않기 때문에. 다만 턴어라운드를 회사 차원에서 하게 된다면 저는 그냥 세상이 잘 잊어서, 세상이 그냥 어느 정도 이제 이 이슈들에 대해서 까먹고 난 다음부터가 오히려 카카오한테는 좀 좋을 수 있겠다라는 관점으로 보고 있어서, 지금은 조금은 말리고 싶고 6개월이나 1년 정도 뒤에 카카오와 관련된 좀 추가적으로 안 좋은 이슈가 없고 사람들이 카카오에 대한 안 좋은 얘기를 별로 안 하는 시점부터는 오히려 그때 관심을 가지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굳이 어떤 부정적인 이슈의 한가운데 있는 상황에서는 매매하는 건 별로 바람직하진 않은 것 같고요. 네이버는 그런 점에서는 카카오보다는 조금 더 좋게 차근차근 해 나가고 있는 것들은 사실이긴 하거든요. 원래는 이제 검색만 하고 있었던 회사라고 한다면, 검색에서 벗어나서 뭐 커머스라든가 아니면 이제 뭐 컨텐츠라든가 이런 쪽에서 이제 하나씩 차근차근 잘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네이버는 저는 지금 정도에서부터는 크게 더 떨어지기는 어렵다라고 보고 있기는 해요. 적극 매수까지는 아닌데, 그러니까 약간 요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수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사실은 해외 빅테크가 더 매력적이긴 한 것 같습니다. 네이버나 카카오보다는 기본적으로 해외 빅테크가 더 매력적이다라고 보고 있고, 네이버도 나쁘지 않은 상황이지만 굳이 저는 매수를 한다면 해외 빅테크들을 더 좋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둘 다 그렇게 좋은 얘기를 드리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간 비용이 너무 많이 들 수 있으니까 약간의 분할 매도 정도는 필요할 수 있지 않을까. 막 적극 매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매도에 대해서도 조금은 고민을 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막 강하게 들진 않지만 조금은 듭니다.
슬프지만 좀 큰 위협이 될 수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인공지능, 그러니까 네이버나 카카오가 어느 정도, 특히 네이버 같은 경우는 자리를 잡을 수 있었던 게 한국어와 관련된 검색, 그리고 한국어와 관련된 컨텐츠를 어쨌든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네이버가 지금의 왕좌의 자리를 지켜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카카오는 물론 이제 메신저 기반이니까 약간은 결이 다르다고 치고, 그러면은 네이버가 원래 이제 한국어를 가장 잘하는 인공지능을 만들 수 있어야 됐었는데, 왜냐면 한국어 텍스트 컨텐츠는 네이버가 다 갖고 있으니까 네이버가 당연히 가장 잘하는 거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슬프게도 이제 하이퍼클로버 X라고 하죠. 네이버에서 출시한 새로운 이 인공지능 챗봇 같은 거를 저도 이제 나오자마자 바로 신청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 같은 질문을 챗GPT에도 넣어보고 바드에도 넣어보고 하이퍼클로버 X에도 넣어보거든요. 근데 언제나 제일 안 좋아요, 퀄리티가. 그래서 이게 슬프다. 제가 약간 하이퍼클로버 X 같은 거 보면은 약간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저는 진짜 네이버도 그렇고 카카오도 그렇고 뭐 두 회사 다 잘 됐으면 좋겠는데, 와, 이게 한국 테크 회사가 한국에서 좀 지역적으로는 그나마 잘 하고 있었는데, 그 시대가 새롭게 나온 인공지능 때문에 그 왕자가 위협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참 지울 수가 없네요. 너무 실력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그러면은 인공지능 관련돼서는 고객들이 네이버를 선택을 해줄까에 대해서는 좀 많은 의문이 있습니다. 네, 이게 저도 이제 막 주변에 개발자들 중에서도 이제 그쪽에 있으신 분들도 있다 보니까 많이 듣는데, 자, 인공지능을 잘하기 위해서는 저는 한 크게 세 가지 정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첫 번째가 돈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인공지능은 다른 것과 다르게 하드웨어 비용이 많이 들어요. 엔비디아가 만드는 GPU 같은 것들, 그리고 그 GPU를 꽂을 수많은 서버들, 이런 시설들이 필요한데, 이런 시설들 비용이 일단 어마어마하게 드는 게 하나의 축인데, 빅테크와의 경쟁 역학을 보실 때는 아무래도 이 돈이 좀 네이버랑 카카오가 부족할 수밖에 없겠죠. 그나마 네이버가 돈이 카카오보다 많으니까 조금 더 잘하고 있긴 한데, 어쨌든 그게 부족하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데이터인데, 데이터는 전 네이버가 조금 우위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상대적으로 그래도 약간의 우위. 근데 챗GPT도 충분히 한국어 데이터 너무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챗GPT의 퍼포먼스 봤을 때는 그 격차가 그렇게 커 보이지 않는다. 데이터의 격차가. 그래서 조금은 약간은 뭐랄까요, 약간 네이버, 굳이 말하자면 네이버 판정승이긴 한데, 그것도 강해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고, 마지막으로 인적 자원인데요. 인적 자원도 물론 한국에 똑똑하신 분들이 많지만 오픈 AI 개발자들이 받는 연봉이 제가 대충 찾아보니까 한 10억 정도? 평균 한 10억 뭐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에서 약간 채용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소 다 몇 억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공지능 개발자들에게 주는 월급들이, 월급이 아니고 이제 연봉들로 이제 최소 몇 억이 되는 상황에서는 경쟁의 상황이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카카오나 네이버나 이런 회사들의 빅테크와의 경쟁에서 참 앞날이 좀 어두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존의 비즈니스들,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돈을 벌고 있는 비즈니스, 아까 말했지만 뭐 커머스라든가 뭐 네이버 같은 경우 커머스, 컨텐츠 이런 거는 되게 좋게 보거든요. 뭐 클라우드도 뭐 그렇게 나쁘게 보고 있지는 않은데, 그 넥스트가 뭐냐? 네이버 넥스트 뭐 할 거야? 네이버 그 다음에 뭐 할 거야? 카카오 그 다음에 뭐 할 거야에 대해서는 인공지능 쪽은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생성형 AI라는 거는 뭐냐면, 이름에서 이제 볼 수 있듯이 생성하는 거죠, 말 그대로. 그럼 뭘 생성하느냐? 글을 생성할 수가 있고요, 그림을 생성할 수가 있고, 영상을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생성하는 게 이제 생성형 AI가 하는 일인데,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세 가지 원래 누가 생성하던 건가요? 인간이 생성하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술이 발전하면 어떻게 되냐? 이거 세 개를 주로 만들던 인간들이 할 일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게 생각보다 심플해요. 이 세 가지를 만들던 인간들은 갈 길이 없다. 내가 원래 작가다. 근데 작가도 제가 보기에 그 시니어 작가들, 뭐 작가로 치면 메인 작가들, 이런 분들은 괜찮을 수 있거든요. 근데 서브 작가, 이런 분들이 문제인 거야. 그러니까 메인 작가가 아닌 다른 작가들이 설 자리들이 점점 없어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메인 작가 한 명만 있어도 이런 생성형 AI를 이용하는 거는 마치 무한대의 인턴을 고용하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최종 결정권자, 기획자 한 명만 있으면 그 사람이 혼자서 다 해먹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소수의 인공지능을 잘 쓰는 기획자에 해당하는 사람들과 원래 그 사람과 함께 일을 했던 애매한 사람들로 분류가 될 것 같은데, 이 애매한 사람들의 일자리들이 많이 위험하겠죠. 그래서 그런 미래들이 예상이 되고, 뭐 이런 미래들에 대한 걱정이 있다 보니까 뭐 오픈 AI CEO 샘 알트만 같은 경우도 뭐 유니버설 베이직 인컴, 이걸 한국말로 뭐라고 갑자기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모든 사람한테 어쨌든 그 기본 소득을 줘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게 이 사람들 일자리 다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들을 이제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법을 해석해줘, 법무 상담을 해줘, 이런 것도 어느 정도 퀄리티는 다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벼운, 예전에는 변호사분들도 가벼운 상담, 사실 변호사분들도 이제 다 돈이, 그분들의 시간이 돈이니까 상담할 때 항상 돈을 받았었는데, 이제는 가벼운 법무 상담 사실은 챗봇으로 다 되겠죠. 세무 상담, 가벼운 세무 상담 다 챗봇으로 되겠죠. 사실은 세무에서 일하는 사람들, 뭐 법 쪽에서 일하는 사람들, 정말 큰 건들,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사람의 손길이 필요할 수밖에 없어서 큰 건이 필요한 업무 말고는 약간 짜잘한 것들 있죠. 되게 돈 안 들고 큰 업무 아니고, 이런 직업들 다 대체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람들의 시각이 이쪽 업계에 계신 분들도 약간 양극단으로 갈리더라고요. 결국 양극단으로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는 유토피아, 아까 말했던 뭐 정말 소위 말해 인공지능 기업들에만 투자하는 뭐 펀드 같은 게 있고, 그 펀드를 다 투자를 한 다음에 그 펀드에서 나오는 배당금을 전 세계인들에게 나눠준다. 예를 들면 그러면은 전 세계인들이 일을 안 해도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유토피아가 올 거야라고 이제 보는 분들이 있고, 또 암울하게 보시는 분들은 그럼 결국에는 정말 소수의 인공지능 회사를 운영하거나 인공지능 잘 사용하는 사람들만, 원피스로 치면 천용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그냥 그 가장 위에 서서 사람들을 이용하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은데, 뭐 솔직히 말하면 저도 뭐 이 상황에서 뭔가 예측하는 거는 큰 의미는 저는 없다고는 봅니다만, 저는 사실 유토피아보다는 디스토피아 쪽이 더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간들이 그렇게 뭐랄까 베푸는 그런 마인드가 아니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보면은 전 지금의 체계가 그 유지가 되는 것도 사람들이 다 이기적이기 때문에 유지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의 기본적인 이기심들을 봤을 때는 그렇게 유토피아만으로 진행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저의 기본적인 마음도 뭐냐면 이 세상에서 뒤처지진 말자. 제가 인공지능 모델을 만들진 않겠지만 적어도 인공지능은 제일 잘 사용하자라는 마음으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종목을 말씀드리는 거는 조금 너무 솔직히 부담스러워서 종목은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데, 요즘 이제 다시 핫하게 많이들 말씀하시는 게 온 디바이스 AI거든요. 일단 이게 뭔지를 말씀드리면, 온 디바이스 AI는 인공지능과 관련된 그 어떤 것들이 데이터가 서버로 가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불편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사진을 찍었어. 나와 뭐 연인 간의 뭐 사진이야. 이런 것들은 어떤 분들은 클라우드로 올라가는 게 너무 불편할 수 있잖아요. 아니면 나와 이제 다른 사람이 나눈 어떤 대화 내용이야. 나의 개인적인 스케줄이야. 캘린더에 써놓은 거야. 뭐 예를 들면 종류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클라우드 서버로 넘어가는 게 상당히 불편한 데이터들이 있을 수 있고, 그런 데이터들은 핸드폰 안에서만 다 연산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니즈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제 핸드폰 안에서 처리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있는데, 핸드폰 안에서 이런 인공지능과 관련된 연산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GPU만 딱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수많은 반도체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요즘 얘기하는 온디바이스 AI 관련주들이 그러한 반도체들을 만드는 뭐 부품주일 수도 있고 관련된 재료주일 수도 있고, 그런 것들과 관련된 것들이 요즘에 이제 한국 증시에서 핫한데, 뭐 저는 그게 충분히 말이 된다라고 보고 있고, 또 한 가지는 결국엔 이제 이런 것들 온디바이스 AI 관련주들이 움직이려면 안드로이드, 그러니까 삼성 갤럭시 폰에 들어가거나 아이폰에 들어가야 되겠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스마트폰 업체들이 가장 힘들어한 게 뭐냐면 혁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폰이 뭐 15가 나오고 뭐 16이 나오고 뭐 갤럭시가 뭐 S 뭐 24 뭐 S24 뭐 이런 뭐 계속 나오잖아요. 근데 지난번 모델에 비하면 바뀐 게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할 말이 없네. 그게 항상 핸드폰 제조사들의 가장 큰 고민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생성형 AI, 인공지능 열풍은 분명히 이들에게 새로운 기능을 탑재하고 푼 욕망을 불러일으킬 거고, 그러면 핸드폰 위에 인공지능을 좀 더 잘 연산할 수 있는 각종 반도체들이 분명히 새로운 모델에서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건 애플이건 갤럭시건 똑같고, 그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이제 한국이, 물론 이제 갤럭시는 뭐 한국에서 만들긴 하지만 한국이 전체를 다 만들진 않지만 관련된 부품주, 반도체 관련된 주식들은 충분히 사용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는 뭐 온디바이스 AI 관련주들을 조금은 뭐 보시는 거는 저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참 뭐 그렇지만 투자가 뭐 저도 뭐 어렵고 유튜브 특히 보시다 보면은 막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제 휩쓸리는데, 그러니까 참고만 하셔야 되는 것 같고요. 늘 자신만의 기준을 좀 가지고 내가 어떤 투자자인지, 내가 단기 투자 잘하는지, 아니면 단기 투자를 못하면 장기 투자를 하는 것도 방법이고, 꼭 주식을 투자할 필요도 없으니까요. 내가 뭘 잘하는지 그런 거를 고민하시면서 투자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너무 감정에 휩쓸려서 투자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네, 저는 여기서 물러가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